버마 죽음의 철도라고 불렀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포로들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체형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아예. 도쿄 재판을 향한 전 세계의 이목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게 되죠. 그는 일본의 모든 권력을 움켜쥔 채 아시아를 정복하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는 등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히틀러로 비유하며 아시아의 히틀러, 전쟁 독재자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드디어 나오네.ただいま戦線の武装直が間髪せられました。帝国の流体東亜の荒廃、まさにこの一戦にある。一億国民が一切を挙げて国に報い、国に準ずるの時は今であります。 태평양 전쟁은 미국 본토가 최초로 공습당하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포로 학대 문제가 심각했던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 도쿄 재판의 A급 전범으로 이제 기소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핵심 전범으로 도조 히데키를 지목했고 체포 명단 1호에 당연히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리플 A 전범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저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은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총리도 했었고 그 여러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독재자 같은 이미지가 있긴 있는데 이제 애국심이 강한 그래도 천황에 엄청나게 맹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강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죠. 크리스 씨, 미국에서도 도조 히데키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요? 일단 미국 역사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인물이고 독재자, 전쟁에 미쳤다 이런 이미지 강하고 그 태평양 전쟁을 도조의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이미지 강하고요. 교수님,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면 도조 히데키는 A급 전범 중에서도 약간 트리플 A급 전범 느낌이 나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 도조 히데키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조 히데키에 관한 관심은 그보다 좀 더 빨리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메가더의 일본 통치가 보도되고 나서부터 그의 집에 일본인들의 투서가 쌓였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의 투서였을까요? 설마 힘내세요가 의외로 힘내세요. 네. 제가 대신 재판을 받겠습니다. 응원의 글이 투서 내용 대부분은 활복해서 국민에게 사죄하라. 사죄하라예요. 빨리 자결하라. 일본의 명예를 지켜라 이런 거네요. 그런 거죠. 그가 이런 투서를 받게 된 건 육군 대신이었던 시절에 그가 군인들에게 내린 명령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강하다. 항상 고향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더더욱 분발하여 기대에 답할 것이며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말고 죽어서 죄가의 오명을 남기는 짓은 하지 말거라.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메랑 돼서 자기한테 돌아왔네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일본의 무수한 젊은 군인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패전과 동시에 자결을 선택했는데요. 이를 겪었던 일본 국민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자 이젠 전쟁을 지휘한 도조 히데키가 그 책임을 질 차례다라고 하면서 자결을 요구하는 투서를 보냈던 거죠. 저 문장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투수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그는 이런 투서를 받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합군의 재판을 받을 것이냐를 두고 갈등하던 그는 결국에 몰래 유서를 쓰고 이웃집의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의사요? 네. 아, 뭐 안락사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 네. 건가? 여기서 한번 정식으로 아, 문제를 퀴즈예요?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근데 느낌이 또 안 좋은데. 도조 히데키가 의사에게 심장 위치를 물어본 후 그가 자주 반복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특이한 문제인데? 정답. 심장의 위치를 알아본 후 심장에 칼이 안 들어가는 위치를 체크했다.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서 찔러도 안 죽는 쪽을 계산하려고 알아냈다. 네. 아, 오답입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대체 뭐죠? 도구가 있었어요. 붓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만. 붓이요? 예. 오케이, 정답. 예. 붓으로 찌를 위치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칼로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숨이 붙어 있으면. 숨이 붙어 있으면 고통만 내잖아요. 예. 정답. 이 형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아이, 그럼요. 예. 아니 진짜 대단한. 여기서 진짜 사람 만들어놨어 이 형. 왼쪽. 예. 무슨 소리야? 야 진짜 이 형 다 맞추네. 무슨 사람을 만듭니까? 황당해도 도조 히데키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왼쪽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심장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조 히데키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메가더가 도쿄 재판을 앞두고 전범들의 체포령을 내리게 되죠. 체포령이 떨어지자 미군들은 도조 히데키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현관문을 두들기는 이제 소리가 들리자 그는 창문을 열고 미군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미군이 보여준 영장을 확인한 도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권총을 들어서 늘 확인했던 심장의 위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돼요. 총성이 들리자 미군은 현관문을 부수고 도조 히데키가 있던 응접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진은 미군과 함께 도조의 집으로 갔던 기자들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도조 히데키는 응급처치를 받던 중 무언가를 계속 웅얼웅얼 거렸다라고 합니다. 대체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가 한 말이 한 기자에 의해서 공개되었는데요. 한 방에 죽고 싶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유감이다. 대동아 전쟁은 정당한 싸움이었다. 할복할 생각이긴 했지만 자칫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천황폐하 만세,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메가더에게 전해달라. 명이 기네. 잘못 쐈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그 나오네. 의사가 일부러 잘못 알려줬나 보다.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장 위치를 재판 받으라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지도 않아? 그는 청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미리 연습했던 대로 오바를 막기 위해 자기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발사 순간 총이 좀 이렇게 들리는 바람에 총알이 심장에서 비껴나고 말았다고 해요. 총도 못 쏘는 양반이. 이후 도조 히데키는 미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자살 소동 이후 건강을 회복한 도조 히데키는 약 한 달이 지나서 A급 전범으로 도쿄 재판에 서게 됩니다. 회복도 빠를 정도면 되게 그냥 경상 아니야? 한 달 만에 회복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토조 히데키가 일본 병사들에게 이제 포로로 치역을 당할 당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자살 시도를 하고 또 살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국민들은 또 이제 적을 죽이지 못할 망정 본인도 죽이지 못하냐 약간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도쿄 재판 심판대에 오른 그 도조 히데키 저 사람의 죄목은 뭡니까? 세계 전쟁을 일으킨 ABC 거죠.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예.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네. 토조 히데키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포로들을 묵인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실제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2만 7천 명의 미군 중에 40%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가장 우선시한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포로 확대하는 그렇죠. 것. 기억나시죠? 바로 포로 확대 문제였습니다. 그럼 C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C급밖에 전쟁을 안 도모하기로 했으니까 A급에서 시작하는 거죠. A, B, C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186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네. 전쟁이라고 해도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적 활동은 보장하는 국제적 협약을 맺게 돼요. 네. 그건 19세기에 이미 맺게 되는데 일명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1929년에 그 협약의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전쟁 포로에게 가능한 구호와 보호 조치를 취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가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 예,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범 재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에서 포로 희생자가 많았잖아요. 네.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그 이유가 도조 히데키가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 학대를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의 인권에 대한 이슈가 전면에 딱 컸었죠. 등장하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 중 발생한 포로 학대에 있어서 도조 히데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확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거죠? 예. 연합국의 포로 희생자가 많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전쟁 범죄가 좀 밝혀진 것도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치지마 섬이었는데요. 이 섬은 일본 본토를 연결해주는 중간 보급로이자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섬에는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치지마 섬이 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에 대항하던 일본군이 미군을 향해 폭격을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군의 폭격기가 격추되면서 비행하던 미군들이 죽거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미군 중위는 간신히 탈출해서 미군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였어요. 예. 조종사였어요. 부시가 거기서 구출이 된 거예요? 구출됐었죠. 아빠 부시죠? 예, 아빠 부시. 예. 하지만 포로가 된 미 해군 조종사 8명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은 이때부터 시작되게 돼요. 포로를 잡은 일본군은 군 내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연회까지 열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일본군 중장이 부하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주가 부족하니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가져와라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한 거죠.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지만 상명하복이 절대시되던 일본군은 상사가 전쟁의식에 고취되어 한 행동에 동조했고 죽은 미군 포로들의 몸에서 손발과 내장을 척출해서 인육을 먹었다라고 해요. 훗날 명령을 내렸던 중장은 포로 살해 그리고 사체 유기죄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잔인한 포로 학대가 제일 심했던 곳이 어디예요? 당시 태평양 전쟁의 전선 상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941년 12월 도조 히데키의 야욕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진주만 공습 후 불과 6개월 만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만여 명의 군인을 포로로 잡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의 해상자원 수송의 길목이었던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일본군은 필리핀군과 미군 포로를 잡은 후 1942년 4월부터 바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포로들에 대한 잔혹 행위를 벌이는데요. 7만여 명의 포로들을 바탄섬 남쪽에 끝에 있는 말리벨레스에서 오도널 포로 수용소까지 물과 식량도 없이 강제로 행군하게 됩니다. 끌고 가는 거죠. 그 거리가 무려 약 120km에 이제 달하는 거리였는데요. 그런데 과연 행진만 했을까요? 예, 당시 미군 포로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 사진들은 행진 중 찍힌 미군 포로와 시체들인데요. 대부분의 포로들은 일본군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도록 손이 등 뒤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사탕수수 줄기를 입으로 뜯어 먹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포로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포로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면역력이 약해지자 말라리아와 같은 각종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일본군이 병에 걸린 포로들에게 강행한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한 자연 치유, 자연. 자연 치료. 자연 치유. 아,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디서 봐요? 정답. 임지원 씨. 동물들한테 먹인 거 아니에요? 그 부위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자연을 이용하는 치료. 저희 가끔 보면은 그 샤워 끝나고 옷 다 벗고 이렇게 바람 쐬시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풍욕이요, 풍욕? 네, 풍욕. 어르신들처럼 옷을 다 벗고 저쪽 높은 지대로 가서 야호 소리를 지르면서 풍욕을 상당히 좀 접근은 방식은 비슷합니다. 확실히 벌거 벗은 세계사구만. 하지만 오답. 제목에 아 그래요. 거꾸로 하는 아, 정답. 네. 아 이 형 또 맞추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아니 이 형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한 거야? 이 형 다 알고 있어. 아니, 그냥 지원 씨 한번 해보는 도전해 거죠. 보세요. 필리핀 땡볕에다가 이렇게 달구는 거죠. 병균들 다 그냥 타서 막 없어지게 막 일광욕 살균을 한다고? 살균 막 정답. 역시 똑똑해. 네, 지원 씨 일본군이 브레인이야. 포로들에게 강행한 치료법은 태양 치료였어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일광욕 그거를 계속 그렇죠. 시켰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치료가 아닌 고문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저 얼마나 있는데요. 덥겠어요. 열대 지역인 필리핀의 뜨거운 햇빛을 오랫동안 그늘도 없이 쐬게 하는 거죠. 그럼 일사병 더운. 탈진 나지. 그러면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물도 안 주잖아요. 지켜보고 있던 일본군은 물을 달라고 호소하는 포로들에게 물 대신 총을 쏴서 죽였어요. 이렇게 가혹했던 바탄 죽음의 행진이 끝나자 7만여 명의 포로 중에서 16,00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대략 54,000여 명만이 수용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너무 합니다. 잔인하다. 아니 당시 그 포로들이 도착한 이 수용소 안의 모습도 되게 궁금한데 그 안에서 생활은 어땠어요? 거기도 엄청 끔찍했죠. 모습은 완전 해골 같았어요. 착해서도 문제 이거 봐. 뼈밖에 없고요. 먹을 게 너무 부족하고 수시로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생일인 병인데 각기병에 주로 걸렸는데 이 때문에 다리 힘이 약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포로들이 그러다가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을 것 같은데. 교수님, 식인 사건이나 이 죽음의 행진의 대상이 미군 포로였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2년이 지난 후인 1944년 10월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였는데요.
이때서야 미군 포로에 대한 학대 사실이 이제 알려졌고 미국 정부와 여론은 이제 분노로 들끓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에서 수많은 부하를 잃었던 메가더가 연합군 총사령부인 GHQ의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가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메가더는 도쿄 재판의 포로 학대 문제에 더욱 촉각을 세우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때 재판장에는 바탄 죽음의 행진에서 살아남은 미군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인간 이하로 대우받은 사실을 밝히고 죽어간 포로들의 참상을 알리게 됩니다. 야, 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울었겠다, 증언하면서. 와, 쟤네들이. 그렇다면 미군의 증언을 들은 토조 히데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지원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오, 저 진짜 얼마나 화났을까. 포로 관리는 필리핀 담당 총사령관에게 있어. 모든 것은 담당 사령관의 재량에서 벌어진 일이요. 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발뺌하는구나. 예, 들어보니 좀 그렇죠? 예. 남 탓을 했어. 예, 이렇게 도조 히데키는 자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의 포로 학대는 필리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령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전선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포로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 어딘지 지도를 볼까요? 여기가 아니야. 바로 버마, 현재 미얀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 일본은 버마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점령하라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942년 12월 전쟁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버마에서 태국, 시암까지 있는 철도를 건설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전쟁 포로를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도 희생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본은 철도 건설을 위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전쟁 포로가 된 약 5만여 명의 연합군 포로와 약 20만 명의 아시아 포로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된 강제 노동과 부족한 식량 등 일본군의 행포로 인해서 철도가 건설되던 약 16개월 동안 무려 10만여 명의 포로가 사망하고 맙니다. 10만 명이나? 예, 오죽했으면 이 구간의 철로를 버마 죽음의 철도라고 불렀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포로들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체형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아예. 예, 포로들의 모습이 정말 처참하죠. 네. 예. 강제징용이네요. 그렇죠. 당시 일본군은 포로들에게 하루 12시간에서 20시간, 20시간 정도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병에 걸리면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 잘 먹여야 되는데. 예. 원리도 뿐만 아니라 포로들 사이에 콜레라가 번지게 되면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화형시키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화형. 예. 옮길까봐.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 노동에 포로들을 투입하라고 명령한 인물이 있었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도조 히데키. 예, 그게 바로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야, 뭐 이쯤 되면은 이제 도조 히데키가 무죄라고 발뺌하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예, 도조 히데키는 도쿄 재판에서 죽음의 철도 건설 당시 포로들의 강제 노역을 지시한 건 사실이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순순히 인정한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의례적으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죠. 포로한테 그렇죠. 뭐 밥 주고 일 시킨 게 뭐 그게 뭐가 뭔 문제냐? 잘못이냐 뭐 이렇게. 예, 그건 강제 노역을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다 맞추네. 이후에 도조 히데키는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지로 따지면 장장 190장에 이르는 긴 내용이었습니다. 어휴. 그는 변론을 통해서 일본이 개전을 결정한 것은 서구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살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고 정당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즉 자신은 무죄라는 거였죠. 판사들은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에게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서 포로 학대와 강제 노역,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sentences you to death by hanging. 그리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도쿄 재판은 일본이 10여 개국에서 일으킨 침략 전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1,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좀 생각보다는 아주 초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체 왜 또 다른 전범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묵인하고 덮은 건 누구일까요? 누구죠? 것 같은데. 도쿄 재판에서 전쟁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배후에는 네. 바로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정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지 이거 되게 미국이 아이러니하네. 덮어줬다. 네.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가장 큰 변수가 생긴 것은 바로 이 인물에 대한 처벌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가 대체 누구인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형 있네. 더 나쁜 놈이 있었네요. 천황이잖아요. 이분은 뭐 일본 타쿠하시 알죠? 네, 맞아요. 네. 일본 쇼와 초나님이네요. 네.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육해군 통지를 했었고 이제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신 같은 존재였잖아요. 신적인 존재. 그렇죠. 왕이었죠, 뭐. 네. 쇼와 천황은 대체 어떻게 전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도쿄 재판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은 쇼와 천황의 처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앞두고 메가더의 참모진들은 천황을 재판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정된 일본 점령을 위해서 천황을 이용할 것인지 라고 하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더 나은지를 두고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편 당시 미국 정부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원인은 쇼와 천황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천황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천황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해서 도쿄 재판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의 흐름을 바꾼 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메가더였던 거예요. 메가더가 왜요? 메가더는 천황을 전쟁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됩니다. 메가더가 연합군 총사령부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도착한 직후 쇼와 천황은 메가더를 찾아가 아주 긴밀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야, 궁금하다. 이때 메가더는 일본에 대한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사파는 도쿄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1940년 1월 미국의 한 신문에서 발표된 풍자 만화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크리스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천황이 Fact is, I'm not God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메가더가 Do tell 이라고 했어요. 네. 저거는 천황을 너무 낮춘 말이잖아요. 난 신이 아닙니다. 왜? 근데 일본에서는 신으로 알고 있지 않나? 맞아요. 풍자 만화에서 본 것처럼 그 정치적 거래는 천황을 전범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 대신에 천황은 신격화된 권위를 내려놓고 일본 국민들의 형식적인 우두머리 역할만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징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천황은 자신의 신성성을 포기하는 일명 인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입장에서 천황을 꼭두가시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일본을 통치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후 메가더는 미국 정부를 설득했고 미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일본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 앞에 쇼와 천황은 전쟁의 책임에서도 A급 전범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쇼와 천황이 침략 전쟁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되자 또 다른 인물도 전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또 있어? 여기에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지금 저기 28명도 이름 다 못 외웠는데. 난징 대학살에서 포로 사살 명령을 내린 인물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가 전범에서 면책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 누군데? 그 난징 대학살. 대학살과 관련된 그때 당시의 지휘관 중에 한 명입니다. 뭔 면책이 이렇게 많아? 책된 이유. 설마 정답. 재성 씨. 족보에 왕족 족보에 저 사람이 있었어요. 당숙이나 저기 뭐 작은 아버지 쪽 계열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재성 씨. 정답입니다.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맞춘다고? 이거예요. You good? 그거야. I'm good. Good job, man. Good job. 대단하네. 와.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는 쇼와 천황의 친척, 즉 고모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모부. 예, 그는 난징 대학살 직전에 모든 군인 포로를 사살하라라고 하는 비밀 명령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인물이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오른쪽이 포로 사살을 명한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이고요. 왼쪽은 난징 도살장의 원흉 마츠이 이와네입니다. 1937년 당시 마츠이 이와네가 난징에 있던 모든 일본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황족 출신의 육군대장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에게도 난징의 지휘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는 일본군이 사로잡은 중국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부하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야, 못됐다 진짜. 잔혹한 그의 명령에 중국군들은 사살당했고 더 이상 난징의 시민들을 보호해줄 자국 군인이 사라지자 단 6주 사이에 약 30만 명의 중국인이 희생당하는 난징 대학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원흉이네. 하지만 그는 쇼와 천황의 친척이라고 하는 이유로 도쿄 재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난징 대학살의 모든 책임은 모두 마츠이 이와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 그럼 뭐 교수님 그럼 천황의 이 친족들은 거의 뭐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다? 싹 다?
도쿄 재판에서 천황의 친족 중 전쟁 책임에 대해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야? 저 당시에 미국은 진짜 이 전범들의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췄던 네, 맞습니다. 거네요. 아니 그거 누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메가더를 메가더 포함한 선배님이 미국이 그분 되는 거죠. 처벌하지 말라. 예. 처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본의 황족 남자들 중에는 주요 요직에 있는 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체포를 면하거나 체포를 당해도 기소되는 일은 없었는데 이는 모두 메가더의 뜻이었습니다. 도쿄 재판의 모순 두 번째는 생체 실험을 주도한 731 부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루타. 731 예. 부대. 그 731 부대가 전범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731 부대는 중국 하얼빈에서 민간인 생체 실험을 주도하며 생화학과 세균 병기를 사용한 연구에 집착을 하는데요. 중국인, 조선인, 러시아인 등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지휘하게 됩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감염시키거나 강제 임신, 산채로 사람을 부검하는 등 극악한 실험을 자행하게 되죠. 산채로 어떻게? 특히 인간의 탈을 쓰는 악마로 불리는 731 부대의 부대장 이시시로, 사진 많이 봤어요. 의학 박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이시시로는 세균전 마니아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희가 마루타라고 알고 있는 실험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 개봉됐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인체 실험을 좀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마루타, 즉 통나무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통나무란 뜻이에요? 그렇게 불렀는데 이시시로에게 인간은 그저 실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약간 사이코패스 느낌. 이후 일본의 한 대학 교수에 의해서 밝혀진 731 부대의 인체 실험 방법은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건강한 인간에게 병원체를 보유한 진드기를 빻아 넣어 만든 식염 수유제를 주사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시킨다. 발병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산 사람으로부터 내장을 적출, 병원체가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결국은 산채로 해부한다. 731 부대의 인체 실험에는 아이들도 큰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콜레라균이 묻은 사탕을 나눠주고 병에 대해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들, 단 3일 된 신생아까지 실험 대상으로 여겼는데요. 731 부대가 심혈 기울여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동상 실험. 손을 얼음물에 이렇게 담근 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시시로는 동상 실험을 통해서 동상에 걸린 일본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해동 온도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는 동상 실험으로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끔찍하다. 와. 크리스 씨, 이시시로의 만행에 대해서 또 들어본 게 있어요? 탄저균 폭탄 실험도 했었어요. 그 탄저균의 전파 속도랑 파급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12개 묶어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탄저균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결국 다 탄저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또 731 부대의 비밀을 숨기려고 인체 실험 대상자들 전원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전범이었던 그는 어째서 도쿄 재판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인체 실험 정보를 얻기 위해 이시시로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메가더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전화를 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재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시시로와 731 부대 관계자들을 전범으로 재판에 나오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입수하세요. 왜?
그 실험 자료를 넘겨달라고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731 부대의 연구 자료가 미국의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가더는 미국의 연구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시시로를 전범 재판에서 아예 제외시켰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는 뭐 재판에 안 서고 이 사람 뭐 어떻게 됐어요? 예, 미국은 연구 자료를 넘기기로 한 이시시로에게 약 25만 엔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뭐요? 돈을 줬다고요? 예, 당시 공무원의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줬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시시로를 첨단 시설이 갖춰진 미국 육군 기지로 데려가 세균 무기 개발을 하는 실험소에 고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와. 이후 그의 자취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병원까지 개업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731 부대원들도 의학 관련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너무 화가 난다. 예, 결국 미국의 이익 앞에 731 부대원들은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가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전쟁 범죄에 대한 혐의를 벗은 인물 중에는 훗날 일본 정계에서 거물로 성장한 정치인도 있게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로 알려진 기시 노부스케였어요. 도쿄 재판을 앞두고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된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 이 도쿄 재판의 세 번째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이후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의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731 부대장 이시시로의 직속 상관이자 후원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731 부대의 인체 실험이나 생물학 개발은 기시 노부스케의 지시와 허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재판이 진행되는 2년 6개월 동안 형무소에 체포되어 있었던 키시 노부스케의 조사는 웬일인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전범 7명이 처형된 그 다음 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서 다시 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침략 전쟁에 영향을 미친 그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던 걸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시노부스케의 석방 이유는 그가 전쟁을 주도한 일본 지도자의 회의, 대본영 정부 연락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 패전을 예감하고 도조 히데키에게 전쟁을 끝냅시다 라고 하는 종교를 주장했었던 것이 정상 참작된 점도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럼 저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풀려난 거네요. 과연 그럴까요? 명분이 지금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막아달라고 했다고 하고 끝내달라고 했다고 하고. 기시 노부스케가 석방된 이유는 사실 미국의 입김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야? 당시 네. 일본 총리가 바뀌는 시기였는데 주일 미국 대사는 키시 노부스케를 친미적으로 활용할 만한 인물이라고 윗선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봐, 또 정치적으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결국 기시 노부스케는 1957년 제56대 일본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다져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다쿠야 씨 혹시 또 전범 면제를 받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한 명 더 있는데요. 네. 이제 극우파였고 이제 구국파. 지식인으로 활동을 했던 오카와 슈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침략 전쟁을 주장하면서 소동적인 책을 냈었고
만주국을 세우기 위한 음모 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토조 히데키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도조 히데키가 있네. 네. 그런데 재판 초기에 풀려났어요. 왜? 맨발로 왔네. 되게 특이하게 왔어요. 잠옷에다가 토조 히데키의 머리를 갑자기 때리는 돌발 행동을 하면서 오, 저 영상이에요? 장면 봤어요. 웃고 있어. 정신병으로 맞아요. 돌발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제 정신 이상으로 거기서 풀려나면서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네. 그러고 사형을 면하게 되었어요. 약간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 얘기도 있어요. 예. 교수님, 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전쟁 학살자들이 재판장에 서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소가 된 A급 전범들의 처리는 제대로 됐어요? 도쿄 재판의 또 다른 모순은 기소된 A급 전범들조차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28명 중에 풀려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1948년 11월 도쿄 재판에서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된 28명 중에서 감옥에서 이제 병사한 2명과 정신 이상으로 기소가 취소된 오카 슈메를 제외한 25명의 A급 전범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중 16명은 종신형을 받았고요. 2명은 각각 20년형과 7년형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건 단 7명 뿐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그런데 놀랍게도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직에 오르고 1년이 좀 지난 1958년 4월 종신형을 선고받은 A급 전범 전원이 감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왜 감형이 되고 뭐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전원이 왜 감형이 되지? 그냥 말이 안 돼요. 바로 도쿄 재판 전후 동아시아 지역에 찾아온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게 된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동맹을 구축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동맹국으로 정한 미국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전범.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 국제적인 전범 국가라는 거였죠. 미국은 일본이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힘을 보태려면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던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의 주권을 이제 돌려주게 되죠.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전범들도 이때 모두 사면되게 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같은 전범 재판을 치렀지만 전범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좀 전혀 상반된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독일은 전범들의 잔혹함을 드러내며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An die Verbrechen zu erinnern, die Täter zu nennen und den Opfern ein würdiges Gedenken zu bewahren, das ist eine Verantwortung, die nicht endet. 일본은 B급 전범은 물론이고 A급 전범도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A급 전범으로 사형당한 7명을 기리는 순국 7사묘를 기리면서 전쟁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는 순국 7사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비문까지 작성하는 기만을 부리는데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전쟁 학살자들은 버젓이 정치계에 진출해서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 역사가들은 일본의 이런 태도가 도쿄 재판에서 전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쿄 재판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할 때 바로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2% 정도, 3%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두면은 부동산 가격은 10%, 20%씩 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뭐 불패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수익도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어느 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요? 도쿄죠. 그렇죠. 수도권. 네. 도쿄의 땅값부터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 이제 다 올랐네 그냥. 1984년을 100으로 뒀어요. 그때 만약에 100만 엔이었으면은 그게 84년부터 90년까지 6년이죠. 6년 사이에 300만 엔이 됐다는 얘기예요. 3배가 뛰었네요. 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도쿄가 3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평균 땅값도 2배는 다 올랐어요. 네. 실제로 도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세타가야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한 아파트가 1987년에 1억 엔으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4년 뒤에 3억 2천만 엔으로 네,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서 기름맥주 총판장이 있었던 메이저 빌딩, 네, 여기가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91년 이곳의 가격이 평당 약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평당 12억? 네, 그것도 30년 전에. 와우. 그 국민 맥주 건물이 네네. 기린 맥주. 500억 건물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건물주예요? 그거 있으면요. 네. 제가 500억 건물 주잖아요. 네. 제가 50억 드릴게요. 제발요. 자, 여기서 또 문제. 버블 경제 시기에 일본 은행들은 이 방법으로 사람들의 투기를 부추겼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야, 이건 500억 건물주가 알지. 저는 사실 확실히 알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오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런 방법으로 500억 번 거예요? 어차피 확인도 안 됐고 맞아. 500억 있어. 야, 이거 무슨 투기를 어떻게 했냐 이거. 아. 정답. 네, 대출을 해주잖아요, 은행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갚았는데 또 대출을 해줘요. 2번.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정답에 근접한데 아깝네요. 오답. 이런 게 근데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근접했어요? 네. 정답. 아야씨. 그 담보를 과대평가해서 그 가치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주는 거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해줘. 자, 시장에서 내 집이 1억이에요. 1억이면은 보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죠. 많아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인데 120%,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가격보다 더 많이. 네, 근데 그게 투기를 부추겨요? 네. 자, 은행에서 꼼수를 동원해서 원래 빌리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자, 이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산 부동산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아야 씨도 이런 이야기
네네. 그 당시에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2%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어느 은행에서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었다고 해요. 은행끼리 경쟁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도쿄의 땅값, 집값, 거기에다가 외곽집까지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까지 된 거죠. 서민들은 도쿄에서 절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못 꾸네요. 그렇죠. 그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전체를. 들어봤어요. 또 도쿄 중심가의 항공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아유. 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블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도 막 사들이나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해외에서. 바로 그중 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하와이 많이 샀지. 와, 맞아요. 그 우리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회사한테 땅이 엄청나게 팔렸다. 네. 특히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과 콘도의 60%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그 아픈 역사 있잖아요. 그 진주만 공습당했던 땅이니까 이제 일본인의 땅이 일부가 되니까 조금 더 화가 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1986년을 시작으로 뉴욕의 티파니 빌딩, ABC 본사 등 미국 중심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랜드마크.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빌딩을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을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 버블 경제는 이렇게 해외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아, 당시 미국인들 저런 상황들을 다 알았으면 크리스 씨 굉장히 충격에 빠졌겠어요. 네, 큰 충격 먹었고요. 계속 건물 다 팔리니까 저기 콜롬비아 그 제작사 있잖아요. 미국 대표 영화 제작사인데 그 아이콘 보시면 그 자유의 여신상 같은 여성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 모델로 쓰는 회사가 일본한테 발려나니까 충격이니까 미국인의 정신도 발려나갔냐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네.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만은 아니죠. 주식.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열풍, 주식 열풍. 그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980년에는 6,000엔이었어요. 1980년에 6,000엔. 그런데 1989년 말에 38,000엔 선까지 올랐거든요. 9년 만에 한 6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였고요. 주가가 뭐 매일같이 오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이렇게 주식 열풍이 불어서 일본의 주가가 팍팍 뛰니까 기업의 시가총액도 팍팍 뛰죠. 네. 그래서
1989년에는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합계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합계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됩니다. 1위. 네. 그럴 때가 있었구나. 진짜 뭐 세계 최고였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막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 순위 막 다 먹고 막 이랬던 때 있었던. 네, 맞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일본 기업이 대거 포함돼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래. 와, 일본 와, 진짜.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무려 14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은행이 순위권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20위 안에 든 일본 기업 14개 중에 반이나 랭크된 은행 및 금융업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이익으로 은행과 금융업 역시 그 몸집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 1980년대 버블 시기에 일본의 일반인과 기업이 아닌 주식으로 돈을 벌며 급성장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 혜성 씨. 일반인과 기업이 아니면 정부? 오답입니다. 세력이래, 세력. 네, 여기서 세력이 힌트도 네. 크리스 씨. 네. 혹시 그 유명한 그 야쿠자? 정답입니다. 크리스 씨 정답입니다. 진짜? 네. 일본의 조직 폭력배 세력인 야쿠자는 원래 공갈, 협박, 갈취, 밀매, 도박 이런 것 등등 불법으로 하는 각종 해결사 역할을 했던 세력이었는데요. 하지만 버블 경제가 이 세력에도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에 증권회사들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쉽게 돈이 벌리는 주식시장에 개입해서 돈을 번 후에 정치 재계와 결탁해서 기업형 범죄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야쿠자 보스는 정치인의 후원을 받아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1,700억 엔을 증시에 쏟아붓고 1987년 한 해에 120억 엔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 같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버블 시기에 대표적인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버블 여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원래 술집을 운영하는 여자 사장이었는데 그 술집을 담보로 해서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무려 30조 원을 빌려서 한 사람이요? 네, 그거를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특이했는데 그 가게에 있는 두꺼비상에다가 기도를 하면서 어느 것에 투자를 할지를 골랐는데 근데 버블이 꺼지면서 갚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 여자 사장은 체포됐고 두꺼비상한테 기도하면서 네네. 투자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은행 그런 채권을 이용한 거예요. 증권사. 네.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쿠자나 일반 사람들까지도 모두 엄청난 돈을 손에 쥐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씀씀이도 엄청나게 커졌죠. 네. 당시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와우. 족들. 욜로 아닌가요? 욜로의 끝판. 진짜 you only live once. 진짜 저 정도면 그 흥청망청이네. 흥청망청.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 맞아요. 물 쓰듯이. 이때 일본에서는 여름의 상징인 레저 열풍이 전 국민에게 불었습니다.
특히 웬만한 회사원들도 고급 스포츠였던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골프 회원권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고요. 고급 골프장 회원권은 1억엔에서 4억엔으로 무려 4배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이걸 자산 가치로 생각해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명품 브랜드의 고객 70% 정도가 일본인이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 가방은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열심히 해서 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도 되게 비싼 데를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종업원한테 뭐 10억 정도의 선물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10억. 10억 원대 선물을 그냥 일반 종업원한테 한다고요? 네, 그런 시대였나 봐요. 대단하다 진짜.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일본인들의 씀씀이가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또 물건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부자가 되면은 자기 집에 하나쯤은 두고 싶어하는 것. 뭐지? 가장 부자가 누구세요? 이쪽에서? 500억 건물주. 자, 그럼 규현 씨하고 지원 씨. 자, 부자가 됐어. 그러면 집에 요런 거는 하나, 2개 정도 놔야지 하는 거 없어요? 피카소 그림 그런 거. 그림. 그렇죠. 그림이다, 그림. 예술 작품. 광고 그림 이런 거. 그래서 당시는 일본에서 해외 유명한 명화들 그것도 많이 샀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너 해바라기. 네. 이걸 판다고요? 방구. 이거를 일본에서 샀습니다. 와. 반고우의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은 일본의 보험 기업인 야스다 보험에서 3,99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고우의 작품이 900만 달러에 팔린 거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바라기에 돈 들어오는 그런 의미 있으니까.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자, 우리 사업 100주년이니까 100주년 기념해서 자, 고우의 유명 작품을 산다. 이렇게 샀고요. 와. 더 보세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그 세계적인 명화들. 네. 첫 번째 그림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입체파 화가 피카소의 작품. 그리고 세 번째는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인 그렇습니다. 고흐의 작품까지. 모두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고흐의 그림은 추정치보다 3천만 달러가 더 높은 8,2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죠. 정말 플렉스다. 네. 그래서 이 일본의 큰 손들 때문에 당시 그 미술품 가격이 20배나 폭등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술품 시장까지 거품이 끼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면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100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7.3을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처럼 좋겠네. 아, 저 사진 많이 봤어요.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실려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그러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뭐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뭐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뭐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아야 씨는 학교를 거기서 나왔지만 뭐 저런 지진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95년이니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고치 시골에 있어서 저는 없었는데 친척들은 고베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가구가 무너져서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랑 바닷가 쪽의 피해가 엄청 컸고 그 바닷가 쪽이 좀 땅값이 좀 싼 편이랑 그 빈부격차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그런 피해였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 고베에서 일어난 대지진이 일본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준 건가요? 네.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고 현상까지 발생하고.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 거의 제로. 거의 없는 거네요. 네, 0.5%까지. 제로금리.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신 아오지 대지진 2년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요. IMF.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시아를 강타하잖아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홍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ら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 자진배요. 산요증권도 폐업. 타산한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재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이네요. 아저씨 이때 혹시 분위기 기억하세요? 네, 아까 뉴스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야마이치 증권이 엄청 큰 회사였고 그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게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해서 굉장히 네,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가장 그 같은 책임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회사의 직원들 안 자르고. 그래서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두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규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뭐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제로 수준까지 낮춰요. 네, 제로 수준까지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좀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87, 88, 89대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력한 그 구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 민영화라고 우체국이 공기업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이거 안 된다. 우정 민영화 하겠다 해서 민영화를 하고요. 또 부실 채권이 많이 쌓였다겠죠. 고이즈미가 이것도 안 돼. 부실 채권도 해결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차라리 사가는 거예요. 부실 채권들을. 그리고 대출도 이제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일본 은행이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해요. 아.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당신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시중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빌려가지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값어치 떨어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엔화의 가치가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싸진다는 거죠. 우리가 연태까지 여러 번 봤지만 엔화가 싸지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죠. 수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은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위기가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또 자연재해 같은 거요? 이번에는 2008년 9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네. 미국에 있던. 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 거예요. 좀 회복할 만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또 유로 여기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엔화가 엔고죠,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엔화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다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리콜.
네. 그래서 도요타도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게 됐고요. 先日来トヨタ車の品質や安全性に関しまして多くの皆様にご迷惑をおかけしまた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に対し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 아야 씨는 이때 좀 기억나시겠어요? 좀 최근이라. 네네. 그러니까 90년대 말이 일본은 최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2008년부터 암흑기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니도 2011년에는 겸디담보 때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는데 이때 기업들이 많이 도산했었어요. 일본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계속 겹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베 지진처럼 또 2011년도에는 그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9.0이네? 이게 뭐야? 저 진짜 무서웠겠다. 이 쓰나미였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거 봐. 고쳐 굉장히 보래. 와, 저게 진짜 상황. 거대한 쓰나미 동반하면서 뭐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원전사. 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기 1, 2, 3, 4, 5기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죠. 저건 진짜 재앙이죠. 그렇죠. 네. 최근 일이라서 기억이 많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여행 가려고 딱 했다가 저 때 원전 폭발하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아사히신문에 있어서 피해 지역도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이건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지진으로 전력시설,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주요 기관 시설이 파괴되면서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근처에서 그 공장을 가동 중인 그 도시바나,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주요 전자 회사들도 생산 라인이 그 멈춘 거예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2011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뭐 OECD 34개국 중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뭐 압도적인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까지 뭐 생겼고요. 일본 경제가 또다시 이때 주저앉죠. 실업률 막 높아지고 기업 도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열지 않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디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나선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해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양적 완화인 거예요? 네, 우리가 내세우는
GDP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 이게 안 되는 이상에는 우리는 더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제한이 맞습니다. 계속. 네.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5배 이상 그렇게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아베의 의도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취업률도 좋아지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부터 그 일본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고령화. 그리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샥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움츠러드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지난 잃어버린 20년,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그 리만 샥이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우리는 그 20년 동안을 거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정리한 것. 한국은 20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꾸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플랍니다. 웰컴 아시안 마켓. 이거 없어? 오플랍니다. 아마추어. 오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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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웰컴 아시안 마켓.